네, 인사드렸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주건입니다.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입시를 메가스터디에서 한 18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총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 이제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이라고 이제 거기 재수종합반 학생들까지 관리를 겸임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겸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생한 얘기를 몇 가지를 좀 진행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중3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올해 입시를 이제 2024가 되겠죠. 2024 현재 고3 친구들 올라오는 친구들의 입시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말부터 지금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대학을 1학년 입학하는 친구들이 원서 접수를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원서를 썼어요. 원서를 썼는데 학생들의 원서 패턴이 어떻게 되나를 좀 봤더니 지금 계속 발표가 나고 있고 오늘이 이제 추가 합격자 3차까지 발표가 되거든요. 아마 16일 날 끝나게 될 텐데 결과를 쭉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가 발생이 돼요. 특이한 점은 올해 마지막 서울대가 2를 지정으로 뽑았던 올해 서울대는 문과는 점수가 제대로 나오는데 자연계는 합격선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그 여파로 연세대학교도 지금 펑크가 났다라는 학과가 꽤 많이 존재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대나 성대나 한양대나 서강대나 이쪽으로 내려가면 실제로 이제 간혹 한두 개 학과들은 펑크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냥 예상대로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까지는 예상대로 점수가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이 정도면 붙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붙고요. 야, 이거 못 붙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붙는 경우가 올해 생긴다라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위의 대학은 해마다 점수가 내려가는 학과가 곳곳에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올해 가장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국민대, 세종대 이 라인부터는 점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점수가 꽤 많이 합격자 성적이 올라와 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올해 고3 친구들, 올해 고3 올라오는 친구들이 현재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2월 달에 다 졸업식을 했죠. 이 친구들보다 38,000명 정도 인원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올해 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건데 거의 과거에 재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대부분 하향 지원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올해 입시는 물론 위에 추상위권 친구들이 나는 의대를 원했었는데 의대를 못 가. 난 서울대 내년에는 2과목 안 해도 되니까 서울대를 올해 꼭 갈 거야.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다수 존재하지만 실제로 원래 재수를 제일 많이 했던 이제 국민대나 세종대, 숭실대 이 정도 점수를 맞은 친구들이 올해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시대인재라든지 대성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들이 한 달에 내는 금액이 학원에 내는 금액이 수업료만 거의 200만 원 가까이가 돼요. 거기다가 밥값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워낙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 교재를 사야 되는 비용들이 꽤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러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재수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재수 시장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43만 8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출생 인원이 적은 세대가 현재 고3 올라오는 04년생들이에요. 이게 최저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2가 45만 명, 다소 증가하죠.
그리고 현재 고1 친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금 02년생들과 인원이 똑같아져요. 이렇게 인원이 증가했다가 다시 다소 감소해요. 여기 뒤에는 안 보이지만 현재 중3 친구들, 현재 중2 친구들 인구가 다소 감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들은 대부분 어디에 수렴하냐면 제일 밑에가 45만 명쯤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입시는요. 현재 고3 친구들이 대학 가기 제일 쉬운 해가 될 거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역시 더 쉬운 입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현재 고3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재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적어지겠죠. 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이제 3월 달이면 2학년 되는 친구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 다음 해가 되면 무려 4만 5천 명이나 학생 숫자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재수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대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겠다, 가장 유리한 세대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무조건. 현재 고3 친구들. 물론 그 다음 해까지 입시는 수월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고2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현재 고2 학부모님들은 한 번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가 이 대학 입시까지 맞닥뜨린 시간은 6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고1 친구들은 다시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으로 입시가 굉장히 치열한 세대가 될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인원이 이렇다, 이건 얘기를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입시가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대통령께서는 입시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현재 중2부터 고교학점제 시행한다라고 한 건 원래 바로 전에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 때 로드맵을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했고요. 현재 입시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발표된 입시 상황은 현재 고3 올라가는 친구들 2024까지만 발표가 되어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올해 4월 달에 발표가 될 거고요. 현재 2025 입시 친구들, 현재 고1 친구들은 내년 4월 달에 발표가 될 건데 실제로 입시 상황은 바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요 수시를 60%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0% 중에 약 45% 정도는요 45% 정도는 내신 가지고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나 종합이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와 종합을 합쳐서 45%,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정시 수능 이제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났어요. 주요 대학교 중에 건대, 동국대, 홍익대 이상의 대학교 중에 정시가 40%가 넘지 않는 대학은 이화여대가 유일해요. 이화여대는 이 주요 대학교 중에 정시를 40%까지 늘리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대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더하면 40%가 넘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내신으로 10명 중 4명 이상, 또 수능으로 10명 중 4명 이상을 뽑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정시 딱 4명인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다 아실 것 같아요.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일부 인원을 상위권 대학으로 따지면 2% 정도가 돼요. 2% 정도의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시 인원은 43% 가까이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발생을 하겠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발생을 하냐. 내가 교과나 종합에 유리한 학생인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 있죠. 누구냐? 라고 질문하면 현재 고3 친구들이에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는 친구들까지는 내가 교과가 유리해요? 종합이 유리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근거가 만들어져 있냐? 여태까지 만들어진 내신이 확보되어 있다. 거기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들이 몇 등짜리까지가 의대를 들어갔다. 몇 등짜리까지가 약대를 들어갔고 몇 등짜리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였던 고대까지는 들어가더라. 그럼 내가 그 내신까지 지금 맞춰져 있는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가 고대까지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고대라는 대학까지, 다시 얘기하면 서울대거나 연대나 고대까지의 수시 모집의 상당수 모집 인원, 전형들은 수능 시험을 잘 봐도 수시에 합격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면접을 수능 뒤에 보거나 논술을 수능 뒤에 봐서 선택이 가능한 대학교인 거죠. 이들 대학교까지는 내가 내신으로 무언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쓸 수 있는 수시의 카드를 만들어 놓은 거구나. 거기에 현재 고3 올라가는 친구나 현재 고2 친구들이 수능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풀어봤더니 나는 수능으로도 기회가 만들어지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비교 우위를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했지? 그러면 수시의 합격선은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내 내신 가지고 올해 선배들하고 경쟁했을 때 이 대학은 원만하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 그냥 편하게 내신만 주력을 해서 수시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을 확보해 놓은 내신이 실제로 내 실력은 아닌 것 같아. 난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특정 과목 무슨 과목이 아깝게 2등급이야 아깝게 3등급이야 이런 이유로 나는 수능으로 조금 더 발군의 성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수능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면 돼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대학부터 한양대든 서강대든 성대든 제가 이 대학교가 어디가 좋냐라는 게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대학교부터는 논술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내신 전형은 모조리 다 수능 전에 결판이 나요. 그럼 내가 이 대학교를 합격을 한다 내신 가지고는 수능으로 원서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대학교는 약간 내 내신 가지고 힘들다라고 판단돼서 그 밑에 대학교라고 하면 상당수 대학교들이 이 내신으로 집중할 거냐 수능으로 집중할 거냐에 무언가 전략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특히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이 교과 전형은 지원을 잘 하지 않죠. 상대적으로 내신이 불리하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종합으로 대부분 친구들이 준비할 텐데 종합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신만 반영이 되고요. 비교과만 반영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서강대건, 성대건, 한양대건 이런 대학교, 중앙대까지는 실제로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라는 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내신에 몰입해야 될 거냐? 수능으로 몰입해야 될 거냐에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면 둘 다 놓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이 가장 정확하게 들이맞는 것 중에 하나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하의 대학교에서는 내신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이
수능에 집중하고냐 무언가 판단 기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아, 그렇다라고 하면 고2, 고3은 결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 기준이 세워지는 친구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교과나 종합이 수시이기 때문에 먼저 뽑아요. 먼저 뽑는다라는 건 먼저 뽑으니까 우리가 원서업수를 먼저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먼저 지원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죠. 아직 고1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러므로 지원할 만한 내가 내신이 먼저니까 이쪽을 먼저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비 고1, 이제 현재 고1, 이제 배정 학교 다 받았으니까 그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내신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수능은 잠깐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셔도 돼요. 언제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만 준비를 해서 내신을 조금 더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내신을 1학년 1학기 때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해봤더니 내신이 1.5등급 안에 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의대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될 거거든요. 의대를 쓰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수능 최저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수능이라는 것도 조금 더 준비를 시켜볼까? 1학년 여름방학부터 시킬까? 아니면 1학년 겨울방학부터 시킬까? 이 판단 기준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친구들은 내신의 1학년 때 조금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선발 인원 쭉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2023이나 2024나 전국대학교를 굳이 알 필요는 없겠죠. 아래쪽을 보면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조금씩 그냥 주는구나 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줄어드는 인원이 유의미하냐 라고 질문하면 그렇진 않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추천 전형 그대로 있다라는 것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2023이나 2024나 거의 변동 없어요. 거의 변동 없고 뭐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 뭐 이런 대학들이 일부 있는데 연세대는 오히려 줄었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 아, 추천을 받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의대라는 게 이렇게 쭉 있는데 현재 고3 올해 입시 2024 입시에서 하나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현재 2023 작년에 끝난 전형이죠. 그때는 40%를 뽑는 게 의무였어요. 올해도 40%를 그대로 이상을 뽑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요. 전체적으로 학생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먼저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실제로 이 지역 인재가 50%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50%가 늘어나서 굉장히 우려를 했죠. 어떤 우려를 했냐면 그럼 지역에 있는 의대는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되게 적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의대부터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까지 정시 선발 인원은 작년하고 5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아, 변동폭이 크진 않구나.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우리 서울 쪽이나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인원이 조금 주는 정도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변동사항이 좀 하나 있죠. 변동사항이 있는데 서울대는 작년에 처음 이렇게 뽑았어요. 올해 똑같이 뽑아요. 작년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까지 반영되다 보니 작년에 서울대학교 합격 점수가 내려갔어요. 물론 문과 쪽은 크게 내려가지 않고 거의 똑같아요. 반면에 자연계가 많이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자연계 쪽의 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신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10점, 8점, 지역균형, 일반 전형 5점, 4점 이렇게 1점이라는 점수가 반영이 되거든요.
이게 내신 성적이 40점 만점에 10점의 변별력을 가지니까 기본 점수 30점 주는 거고요. 일반 전형은 20점 만점에 5점이라는 거 갖고 변별력을 세우는 거니까 15점은 기본 점수로 누구나 다 줘요. 그래서 이 1점 차이는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수능이 80%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수능이 80점이라는 거죠. 수능 80점에 내신이 5점, 4점, 1점으로 변별력이 생기면 원래 수능이라는 게 몇 점 정도가 만점 정도가 되냐면 430점 정도가 표준 점수를 다 더하면 국어, 수학, 탐구 다 더하면 430점 정도가 돼요. 그럼 430점을 80점으로 반영하면 5분의 1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5점이 1점으로 주는 거겠죠. 실제로. 그럼 이 1점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꽤 큰 거기 때문에 내신이라는 게 진짜 무시할 정도의 내신인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A라는 건요, 2등급 안에 들면 A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화학원을 배워요? 지구과학원을 배워요? 이런 거 1학년 친구가 국어라는 걸 배우고요, 공통과학이라는 걸 배워요. 이런 과목을 1등급이나 2등급까지 맞으면 정시에서는 내신이 A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만점이라는 거죠. 반대로 2등급 안에 못 들고 3등급으로 벗어나면 B라는 걸 줘요. 그럼 A, B라는 게 뭐냐? A 더하기 B가 A가 절반, B가 절반. 다시 하면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절반, 2등급 밖으로 나가는 게 절반이면 1점이 깎인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시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2등급 안에 드는 과목을 많이 늘려놓는 게 감점의 요소가 적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게 서울대. 고대는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1000명만 반영하고 400명은 내신을 1000명은 반영 안 하고 400명은 반영하는 전형을 올해부터 실시한대요. 실시하는데 내신이 2점 차이, 4점 차이 이렇게 벌어진대요. 여기도 기본 점수가 100점이고요. 100점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수능이 또 80점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 실제로 이건 2점 별로 차이가 안 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이 4점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고려대쯤 지원할 아이들이 정시예요. 수시가 아니라. 우리가 수시에서 고려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합격자 성적을 보면 대부분 1.5등급에서 1.8등급 사이에 대부분 합격자 성적이 이루어져요. 물론 2등급이 넘어가는 학과도 간혹가다 발생하긴 하지만 그건 일부 통계에 벗어나는 거고요. 1.5에서 1.8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1등급짜리 애들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2등급 정도 애들이 정시에서 많이 지원할 거예요. 뭘로요? 이 교과 우수로.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3등급이라고 하면 4점이라는 갭이 벌어지는 거겠죠. 고려대 의대 빼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400점 정도 되는 애들이 와요. 400점에서 80%로 점수를 깎아버리면 실제로 이것도 5분의 1의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럼 이 4점이라는 건 실제로 점수가 어마무시하게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려대는 서울대랑 다르게 점수의 갭이 진짜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 내년에 원서 쓰기가 되게 힘든 전형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면 고려대가 작년에 재수생 비율이 70%였거든요. 어디에서요? 정시에서 합격한 비율이. 그럼 재학생은 40%밖에 안 돼요. 재수생의 상당수는 이 전형 말고 이 전형으로 쓰려고 하겠죠.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형은 슬라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 보이기 때문에 내신을 관리하는 게 꽤 유의미할 수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내신 성적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특히 등급이 표현되는 과목은
정말 내신이 중요하다. 고대 정시까지 노리더라도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 투 응시가 제한이 되고 요 학과들은 물리나 화학을 선택해야 된대요. 대부분 학과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나 화학이라는 과목을 내신에서는 선택을 정말 많이 하는데 학생들 중에 거의 50% 이상이 생원 플러스 지원을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원, 화원을 선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학생들이 서울대가 실제로 점수를 크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핸디캡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서울대를 갈 정도의 점수가 만들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의 평균 에버리지가 97 정도는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물리나 화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 서울대 때문에 같은 군에 있는 서울대가 아닌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등은 서울대 때문에 합격선이 꽤 많이 내려가겠죠. 왜요? 이제 서울대는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로 바뀌니까요. 실제로 여기 있는 학과들만 물원, 화원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없는 학과들은 생원 지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올해부터 굉장히 블랙홀처럼 아이들을 빨아들이는 대학교가 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교의 합격선은 조금씩 내려가겠구나. 연대나 고대도 추합이 많이 돌 거기 때문에 합격선이 내려가는 효과는 생길 거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는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세요. 왜 선택하지 말라고 하냐면 2를 필수로 했을 때 요만큼 선택을 했어요. 다 합쳐봐야 10,000명이 좀 넘죠. 이게 내년이 되면, 올해가 되면 5,000명대까지 줄 것 같아요. 재수생들의 대부분이 이 과목 선택하지 않아요. 그럼 재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에는 없지만 하나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만, 저번에도 제가 여기 설명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대학이 크게 바뀌는 고려대가 내신 반영해요, 서울대가 반영해요, 이런 거를 빼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변경된 사항이 하나 대학에서 발생을 해요. 그 대학이 어디냐면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가 바뀐다. 뭐가 바뀌냐면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성대 자문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 2023에 수학이 1등의 최고점이 146점이었고요. 1등급 커트라인이 134점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영어를 1등급 맞은 친구들은 134점이라는 점수를 줄 계획이에요. 그럼 2등급 맞은 친구는요? 2등급은 1등급 134점에서 몇 점이 빠지냐면 8점이 빠져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126점이 되겠죠. 영어 2등급은 126점으로 점수가 반영이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영어를 제일 많이 반영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였어요. 연세대가 영어를 10% 반영을 하고요. 자연계는 10%, 11.1%를 반영하는데 실제로 이 영어가요,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이렇게 5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대는 더 커진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대보다 성대가 영어 점수가 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만약에 문과들은 내년에 국어가 진짜 어려워지게 되면 또 이 점수가 8점 가까이가 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연대나 성대쯤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영어를 1등급 받으면 굉장히 베네핏이 커진다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바뀌는 게 거의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왼쪽에 질문이 올라오는 판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 막 시간표가 쭉 올라와 있어서 칸수를 한번 쭉 세보니까 한 15개 정도의 질문은 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하나가 올라왔으니까 답변을 하나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대 경제 희망하는 문과인데 사탐은 정시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수학은 미적분이 더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에 국어, 언매랑 화작이랑, 언어와 매체랑 화작이랑은 4점 차이가 났어요. 근데 왜 4점 차이가 났을까? 라고 질문하면요. 화법과 작문은 작년에 11문제 선택 과목 중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어려운 문제가 2개가 있었어요. 2점짜리 2개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선택 과목이 어렵다 보니까 언매 점수가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이 미적은 다 맞으면 146점인데 그리고 기하나 그리고 확통은 143점으로 3점 차이가 났어요. 이유는 이 공통에 해당되는 국어, 수원 11문제, 수투 11문제에서 평균 점수가 약 4점에서 5점 정도가 실제로 미적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선택 과목은 어떤 게 더 어렵나요? 라고 질문하면 미적, 물론 수학 잘하는 집단이에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정답률이 30번쯤 되겠죠? 이게 진짜 어려울 땐 4% 나오고요. 평균 7, 8%가 나와요. 확통은요, 보통 선택 과목 8개 중에 4%짜리 하나 나오고요. 8%짜리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요, 물론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확통이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적이 표점이 더 높다. 그 이유는 이 확통일 시험 보는 아이들이 성적이 하위권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게 수원 수투에서 워낙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은 문과라고 하더라도 미적을 하면 유리할 수 있죠.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통 8개 중에 만약에 확통을 다 맞아요. 근데 미적이라는 과목을 선택했더니 하나 틀려요. 이러면 표점이 똑같을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그랬거든요. 또 하나를 해갈게요. 미적을 선택했는데 3개 틀려요. 확통을 선택했더니 하나밖에 안 틀려요. 이러면 확통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과목을 하나 이상의 갭이 벌어지면 확통이 유리한 거고요. 하나 정도 차이가 나면 똑같고요. 미적을 또 더 맞거나 똑같이 틀린다라고 하면 미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회탐구가 재작년부터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정말 어려웠죠. 왜 어려워졌냐라고 질문하면 이유는 딱 하나요.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라는 곳이 탐구 과목을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해요.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 탐구는 표준 점수가 다 맞았을 때 70점을 넘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재작년까지 사회 탐구는 66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5, 6점, 6, 7점 차이가 나다 보니 문과 학생들이 경제학과를 써요, 경영학과를 써요 이럴 때 수학도 불리한데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도 불리한 조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탐은 어려운 걸 쉽게 낼 수는 없고 사탐을 어렵게 내는 거죠. 그래서 사탐이 작년에 모든 과목이 대부분 다 어려워졌어요. 동아시아 정도를 빼고는. 우리는 무슨 과목 하는 게 유리할 거냐라고 질문하면요. 출제자들이 어렵게 내기가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탐구 과목을 보면요.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동아시아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이런 과목은요. 사회현상이라든지
특이한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난이도를 정말 어렵게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내다 보면 문항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은 극도로 난이도가 어려워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어렵게 나오는 과목 중 하나가 사회문화예요. 왜요? 이건 실생활을 반영해서 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서울대 합격자를 보면요, 이 사회문화는 대부분 다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막 갈리는데요. 1등은 생활과 윤리고요. 경제나 경영 선택하는 친구는 2등이 경제예요. 그리고 정치와 선택하는 친구도 많고요. 이렇게 가요. 저는 이제 팁을 드린 건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를 낼 수 있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선택하기 유리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서울대 화학, 물리, 의무 응시는 다 선택되는 거예요. 직윤과 일반. 이거는 정시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그 다음에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펴놓은 건 뭐냐면 정시 입시 결과예요.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20일쯤 되면 첫 번째 학력평가라는 시험을 봐요. 이제 예비 고1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2022 수능이니까 현재 가장 응시자 숫자가 많았던 현재 고1 친구와 인원이 똑같았던 2년 전의 시험이에요. 이때도 고3 친구는 49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럼 고1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 때도 요 정도 성적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고2,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거보다 합격선이 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고려대 경영학과는 283이래요. 이 점수를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려대는 국어, 수학 반영비율이 높고요. 탐구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이 성적은 국어와 수학이 평균 96 정도의 백분위를 받아요. 그러면 96, 96, 96 받으면 288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96, 96을 받으면 탐구가 몇이 되면 되냐면 91쯤 되면 돼요. 이 정도 성적을 받는 아이들이 고대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거 점수 되게 많이 내려간 거예요. 언제보다요? 2021 문과 이과로 수능이 나눠져 있을 때 그 전에는 이거보다 성적이 훨씬 높았는데 통합 수능이 되면서 성적이 꽤 많이 내려온 거예요. 서강대 92쯤 맞으면 되죠. 물론 국어 수학은 93, 93 넘어가야 돼요. 어찌됐건 성적이 요 정도 돼요. 자연계 277 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계 서울대 기계공학과 28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올라갈 거예요. 물론. 근데 애들이 줄 거니까 많이 올라가진 않겠죠. 그냥 딱 보면 평균 에버리지가 96 정도가 되면 서울대 가는구나. 보통 여기를 어떤 애들이 가냐면요, 국어 100분위가 94 정도 되고 높은 2등급이겠죠. 수학을 98 정도 맞고 과학을 96 정도 맞는 애들이 여기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런 걸 막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대학이라는 곳이 이 정도 점수면 간다라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밑에 고교학점제 시행되는 아이들 사이에 수능이 얼마나 불리할까요? 이 얘기를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원장님하고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이 아직 발표 안 됐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발표될 거냐면 올해 4월 달에 발표될 겁니다. 올해 4월 달에 발표되는 건데, 이때는 뭐라고 발표될 거냐면 시행안이라고 발표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안을 짰는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걸 점검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발표할 거고요. 이거를 딱 던졌을 때 뭐 언론이든 교육단체든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반응이 오겠죠.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여론을 수렴하게 될 거예요.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고, 그래서 최종 언제 발표하냐면
내년 4월 달 안에 발표를 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될 거냐면 원래 지금 현재 대학입시는 4년 예고제라는 게 있거든요. 4년 예고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내년 4월 달까지는 현재 중2 올라가는 친구들이 처음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부모님들께서는 이거 되면 수능 어떻게 되지? 뭐 절대평가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때 돼서 판단하시면 돼요. 올해 4월 달이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 거예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야 될까? 이거 진짜 특목고 보내야 되나? 아니면 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에 강북에 있는 학교 보내는 게 나을까? 송파구만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를 막 고민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발표된 다음에 고민하셔도 되고, 아마 발표되고 나면 원장님이 뭐 저를 부르건 다른 분을 부르건 이거에 대한 안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고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공부 얘기를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능 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학생들을 올해 처음 원장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재수생 원장을. 처음에 개강을 언제 했냐면 다른 학원들은 다 1월 4일 날 했는데 저희 학원은 시설 공사를 하는 바람에 1월 9일 날 공사 이제 개강을 했어요. 처음에 한 70명 정도가 모였어요. 학생들한테 조금 정신교육, 심리교육 이런 걸 좀 하고 개강을 했죠. 1월 20일 날이 됐더니 이제 수능이 딱 300일이었어요. 1월 20일 날이. 학생들한테 제가 들어갔죠. 야, 오늘이 이제 2024 수능 300일 남았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한숨을 쉬어요. 한숨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도 일부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 10일 동안 내가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 생활을 300일이나 더 해야 된다고? 이런 심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생각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뉘게 된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12일 동안 공부한 걸 제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 그랬더니 나는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이렇게 12일과 같은 생활을 25번만 하면 300일이 지나간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어. 왜? 12 곱하기 25는 300이니까. 그럼 25번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 얘기를 했죠. 작년에 국어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얘기한다. 자, 작년에는 국어가 쉬웠다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맨 밑에 1, 2, 3번은 쉬워. 매년 쉬웠어. 왜 쉬울까? 라고 질문하면 시험장에 긴장된 마음으로 딱 들어가서 첫 시험지를 받았는데 1, 2, 3번부터 어려우면 애들이 교실에서 가출하고 싶겠지. 당연히 쉽게 내줘야 되는 거야. 이건 수능의 전통이다. 그럼 독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독서는 몇 개가 어려운 거냐면 14개 중에 어려운 건데 작년에는 인문이라고 하는 예술,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문이 상대적으로 되게 쉬웠어. 어려운 거 50% 안 되는 한 문제를 빼고는 75%가 다 넘어. 근데 재작년에 어려울 땐 봤더니 두 문제 60%대 빼고 나머지는 30%에서 50% 아니야. 세 문제가 여기서 어려웠구나. 문제를 봤더니 3점짜리 어려운 거 하나 빼고는 2점짜리 3개야. 이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기본적으로 6점이 올라가는구나.
그 전년도 83점이었는데 92점까지 올라간 9점이 올라가는데 첫 번째 기여한 게 이거 3개구나. 그러면 올해는 이것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왜요? 국어가 92점까지 1등급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수학하고 1등급 커트라인의 차이가 벌어졌다라는 거지. 그 전년도에는 국어가 더 낮았었는데 국어가 너무 낮으니까 이거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면 국어를 좀 쉽게 내야 되겠구나. 맞추자 했는데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국어를 다시 쉽게 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쉽게 나왔는데 올해는 다시 어렵게 낼 거다. 그럼 이건 어차피 올해 이 비문학은 독서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뒤를 넘어가 봤더니 이제 문학이 나오는데 문학 작년 재작년에도 어려운 거 하나 있었어. 근데 작년에는 뭐야? 다 75% 넘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고1짜리들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만 다 나왔어. 한 문제 차이인데 또 여기서 3점 차이가 또 벌어져. 앞에서 6점, 여기서 3점. 그럼 끝난 거지. 9점. 요 차이였던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 문학이라는 건 17개가 나오는데 맨날 쉬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비문학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조금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300일 남았는데. 사람이라는 건 무언가 저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국어를 50점 맞다가 다음 시험에 60점 맞고 그 다음에 70점 맞고 그 다음 80점 맞으면 다시 일신 우일신하면 공부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조금 상쇄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50점 맞다가 70점 맞다가 60점 맞다가 80점 맞다가 70점 맞으면 이건 내가 도대체 내 실력이 어딘지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워. 저축하자 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중간에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내신이 중요해서 내신이 유리한 친구가 있어요. 가만히 내신을 보더라도 내신의 과목별 성적이 다르겠죠. 우리 아이는요, 내신이 국어부터 모든 과목이 다 2등급이에요. 물론 있어요. 물론 모두 다 1등급이에요. 이런 애들은 꽤 많아요. 많다라고 해봐 전국에 한 100명쯤 돼요. 근데 다 2등급 이런 애 찾기가 더 어려워요. 모두 다 3등급 이거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2, 3, 2, 3 이렇게 바꿔놔. 여러 가지가 막 있는 거죠. 방금 질문을 딱 봤더니 제가 툭 쳐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갖고 이걸 톡 쳤더니 배터리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우리가 겨울방학 때 공부시키실 때 겨울방학 거의 끝나지만 어머님들은 학생들한테 못하는 걸 자꾸 보완시키시려고 해요. 근데 못하는 걸 보완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내신이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인데 요 두 과목이 2, 3등급이에요. 또는 어떤 과목은 되게 잘하는데 요 과목은 과목이 한정된 과목만 성적이 낮아서 올려야 돼요. 이럴 때는 그게 맞죠. 근데 어떤 아이는 예를 들어서 내신이 2, 3, 2, 3등급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의 특징들이 우리가 1등급으로 내신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2등급 들어가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3등급도 꽤 어려운데요. 제가 서울고등학교 설명회를 11월 달에 갔다가 어머님들께 합의를 구한 게 뭐냐면 4등급이나 5등급부터는 내신 관리가 너무 쉽대요. 5등급 밑에 애들은 공부를 안 해서 대치동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럼 2, 3, 2, 3 이렇게 맞는 과목을 우리 아이한테 2등급짜리를 1등급 만들자라고 얘기하면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더 재밌어요. 그리고 공부가 더 재밌고요. 할 때 힘들지 않고요. 무언가 성과가 나타나요.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능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원이 쉽구나 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수원 작년에 정답률 제일 낮은 거 13%예요. 재작년에는 23%였어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지만 네 문제 정도의 정답률을 이렇게 봐도 50%예요. 그죠? 여기도 48%, 51%. 그럼 진짜 어려운 건 13%, 27% 정도. 여기도 23%, 34% 정도에서 어려운 게 나타나죠. 단, 수2는요, 수학2는 정답률이 어려운 게 요렇게 나와요. 진짜 어렵죠. 여기도 정답률이 이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문제들, 뭐 10% 이런 것도 나와요. 이렇게 정답률이 어려운 게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요. 수1은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요. 수2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공부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무언가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은요. 다 펼쳐놓고 수원도 하고 수투도 하고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통까지를 다 펼쳐놓고 어떤 과목 했다가 어떤 과목 했다가 무언가 순서대로 수원을 쭉 끝나고 나면 덮고 그 다음 수투를 공부를 하고 수투 다 했네? 그럼 미적해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 수원을 다 잊어버려요. 그럼 또다시 수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아, 기본 개념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를 풀 수 있게끔 잘 정돈, 학습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질문 하나를 받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서울 일반고 1학년 내신 최종 2.4인데 1학년이죠. 고2 때도 내신에 힘써 수시 준비를 해도 될까요? 고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 대학교는요. 내신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예요. 그럼 지금 이 어머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전 과목 내신 2.4라고 얘기하신 거겠죠. 그럼 이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2022 때 입시 결과예요. 올해 고3 친구들 입시 결과는 아직 발표 안 됐어요. 근데 이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실제로 이 고려대가 지원자 숫자가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3개 등급합 5에서 3개 등급합 6으로 이렇게 수능 최저를 한 단계씩 이렇게 낮췄어요. 요 정도 성적이 돼요. 현재 고1이면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면 45만 명 수능 세대니까 실제로 입시 성적이 요 정도까지 이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 고려대가 내신 성적이 더 좋아지려면 모집 인원을 더 줄이거나 아니면 한양대처럼 수능 최저를 없애버리거나 이러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 어머님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연계가 조금 더 내신이 더 좋아요. 왜요? 요즘은 이과 아이들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요 정도구나. 그럼 우리 아이가 2.4등급이래요. 그럼 안정적으로 붙으려고 하면 2등급집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2등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2개 내신을 끝낸 게 2.4니까 세 학기 내신을 합쳐가지고 1.7등급 정도 맞추면 합치면 2등급 정도가 될 거예요. 됐죠? 2개 내신이 2.4, 2.4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내신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 이렇게 만들면 2.4, 2등급, 2등급 이렇게 되잖아요. 또 한 과목, 한 학기 내신을 또 1.6을 또 만들면 2.4, 2.4, 1.6, 1.6 이렇게 되니까 합치면 2등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등급 이렇게 해서 평균 2등급이 되죠. 그럼 남아있는 학기에 1.6, 1.6, 2.0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1.7쯤 만들면 된다. 이해 가시죠? 그 내신을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언제요? 지금 우리 아이가 2학년 1학기에 시험 봤을 때 2등급 안쪽에 들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건 교과예요. 근데 이 교과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종합이라는 게 있죠. 고려대는 일반 전형이라는 종합이 있어요. 학업 우수형이라는. 그 전형에는 뭐냐면 수능 최저가 4개가 반영이 돼요. 4개 등급합 8 이렇게 반영이 되죠. 거기에는 내신이 2등급쯤이면 웬만한 학과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내신을 2등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쭉 보면 대부분 내신 성적이 요 정도 돼요. 내신이 2등급쯤 안에는 들어야 내신을 써먹을 수 있는 내신이라고 판단돼요. 어떤 걸로요?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까지는 관심 없으실 테니까 뭐 이런 의예과나 이런 데 되게 높고요. 한의대도 높고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대도 높기 때문에 교과는. 그 다음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종합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종합의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쭉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필요 없는 건 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종합이 있는데 종합에 대학의 입시 결과가 있어요. 이 고려대를 보면요. 1.69에서 2.76이에요. 자연계예요. 문과는 1.74에서 3.71이에요. 이게 뭐냐면 문과인데 3.71 이거는 뭐냐면 외고에서 붙은 애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외고 아이가 서서문학과, 노어노문학과, 도고동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같은 데 쓰면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뽑고 싶어요. 외고에서 국어교육과 쓰면 안 뽑아요. 안 맞잖아요. 전공적 합성이. 자연계는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계열 적합형은 좀 더 낮은데요. 이 계열 적합형에는요. 전국 단위 자사고나 과학고나 이런 애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선이 낮은 학과가 있어요. 왜 과고나 이런 학교들은 여기다 지원할까요?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건 일반고나 자사고가 지원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과학고라든지 과학 중점에서 내신과 비교과를 만든 친구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갭이 생긴다. 2등급이면 되겠구나. 종합까지 생각하면 물론 수능 최저가 4개 8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은 나중에 고민하시면 돼요. 4개 8이면 1등급 2개, 3등급 2개면 되죠. 영어 1등급 맞으면 다른 거 3등급 하나 만들면 되고요. 또 어떤 거 하나 1등급 만들면 그 다음에 3등급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교과랑 종합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대까지는 전 과목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서강대나 한양대 이런 대학교는요? 라고 질문하면 기타 과목은 반영되지 않아요. 기타 과목이 뭔가요? 기술과정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과목은 반영되지 않는 게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대학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경희대로 내려가면요. 이제 거기에 한 과목이 더 빠져요. 문과인데요. 그러면 과학, 공통과학도 빠지고요. 2학년 때 배우는 과학 과목도 다 빠져요. 저희 아이는 이과인데요. 공대 갈 건데요. 그럼 사회가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무언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외고생의 입시는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외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외고 중에 대원외고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준비를 시켜요. 왜 그렇게 준비를 시키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이제 이 문과 쪽의 학생부 종합전형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계열 적합형, 그리고 성균관대 계열 모집, 학과 모집, 뭐 한양대학교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외고 친구들은 종합전형을 쓸 때 학교 이름이 블라인드가 된다라는 거에서 자유롭죠. 왜 자유롭죠?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과목만 딱 보더라도 외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게 되고요.
전교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 대학, 상위권 대학은요. 아, 얘는 대원외고구나. 바로 알아요. 왜요? 고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현재 고3이 몇 명인지 나와 있거든요. 학교 홈페이지,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와 있거든요. 얘는 대일외고구나. 얘는 한영외고구나. 얘는 이화여고네. 이화외고네. 다 알 수 있는 게 외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문과가요. 자사고라든지 강남 쪽에 있는 고등학교가 문과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이 외고들은 반대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학들은요, 이 친구들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과를 오는 게 좋아할까요? 어학과 관련된 학과를 지원하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상경계열에서는요, 무역학과 되게 좋아할 거예요. 관광학과 이런 거 좋아할 거고요. 그 다음 어문계열 싹 다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쪽으로 지원하면 되게 좋아한다. 서울대라든지 연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이런 대학 경영이나 경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열 적합형 뭐 등등등등 세계 인재 뭐 이렇게 뭔가 특기자 전형 이런 걸로 아이들 뽑을 때는 되게 외고 애들 좋아요.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고 학생들은요, 내신을 기본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영외고를 다니는데 내신이 3.5등급이에요. 근데 서울대 가고 싶어요. 연대 가고 싶어요. 이러면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대 이하는 안 가. 이렇게 무언가 생각하고 나는 서연고만 갈 거야. 이럴 때는 우리 아이의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학생부랑 매칭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시에서 이 학생부로 뽑는 전형이 모두 다 면접이 수능 뒤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성대나 서강대나 한양대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집어넣으면 납치된다라고 생각해요. 수능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 외고생들이 재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면 현재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간다라고 하면 수능 문제를 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국어 수학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시에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그냥 수시 학종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뒤에 수능으로도 도전하는 길을 열어놓는 게 좋겠죠. 내신에 불리한 게 학종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여기 지금 경희대학교 5등급짜리가 들어가는 게 이게 외고 친구들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고에서 내신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 학종 쓸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432 시격. 물론 이렇게 내신 성적 올라가면 학종으로 쓸 수 있어요. 어디쯤 쓸 수 있냐? 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희대학교나 이렇게 건국대학교 이렇게 보면요. 일반 학과, 높은 학과가 1.9등급, 2.2등급 이렇게 나와요. 자연계도 보면요. 간호가 1.9등급, 생물공학과 2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고려대나 맨 밑에 있는 건국대, 경희대의 차이점이 뭐지? 라고 질문하면요. 이 밑에 있는 경희대, 건국대 이런 대학교의 일반 학생들을 뽑을 때는 내신과 비교과만을 가지고 뽑아요. 위에 있는 대학교도 요즘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위에 있는 대학교랑 밑에 있는 대학교랑 다른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위에 있는 대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나 과학고나 이런 학교를 서열을 매겨요. 위에 그 대학교들은. 이래서 성균관대가요 작년에 컴퓨터 교육과를 포항제철 고등학교 애들은 4.5등급, 5등급 근처 애들까지 뽑아줬어요. 수학교육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들이 면접을 다 통과했는데 서울에 있는 일반고 애들은 2.3등급 애들도 다 떨어졌어요. 아, 이런 게 특징인 거죠. 이 밑에 있는 근데 건대나 경희대 이런 대학교는 포항제철고가 좋은 학교도 올해 만점 났어요, 작년에. 이 애들이 올해 고3이 좋다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 아 그냥 전국 따지 자사고인가 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일반고라고 따지면 2등급 성적이면 건국대나 이런 대학교를 가는 게 경희대를 가는 게 일반적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아, 432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이게 내신이 이렇게 따지면 고려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원할 수도 있죠.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일반고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학교에 뭐가 써 있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학생부에 써 있어요. 그죠? 내 점수, 그 과목의 평균, 그리고 가로 안에 표준 편차가 써 있죠. 대학들이 이렇게 성적 받은 애들은 유심하게 봐요. 보는데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17, 16, 18, 이 이하의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럼 대학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자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전국 단위 자율고인가 보다. 이렇게 무언가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요.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아이들이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편차가 좀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학교에서 얘가 1학년 때는 학교를 처음에 준비하는데 대응이 늦어갖고 4등급이었지만 정말 노력해서 2등급까지 올라갔구나. 그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편차가 작은 학교는요, 상위권 대학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건국대, 동국대쯤에서 안정 지원을 쓰지 않으면 그 위로 대학교 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대, 동대는, 경희대는 면접이 수능 뒤에 있는 학교예요. 홍대는 면접이 없는 대학이지만 수능 뒤에 면접이 있다는 얘기는 넣고 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대학교를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등록 면접을 안 보러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건 작년의 입시 결과였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한번 또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이게 조금 늦게 움직여서 이제 빨리빨리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분이 의대 합격자 성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의대는 점점 합격자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보통 고대는 한 1.2 정도가 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내신이 1.0이었어요. 1.0이어서 올해 수시에서 경희대학교랑 고려대학교는 최초 합격을 했어요. 최초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도 최초 합격이 좀 늦게 났는데 서울대도 최초 합격을 했어요. 근데 가톨릭대를 원서를 썼거든요. 가톨릭대도 교과 전형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똑같이 고려대랑 똑같이 4개 등급합 5예요. 근데 고려대는요, 수능 최저가 탐구가 2과목 평균이에요. 근데 가톨릭대는 탐구를 한 과목은 버릴 수 있어요. 한 과목만 반영해요. 그래서 고려대보다는 가톨릭대가 조금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좀 쉬운 장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원서를 썼는데 예비 12번 받았어요. 내신이 1.0인데 올해 성적이 이렇게 되고요. 보통 요 정도가 되는데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도 내신이 상당히 높아져서 올해 작년에 전남대가 1.4등급까지도 들어갔었거든요. 재작년에는. 근데 올해 지역인재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1.2등급 안쪽에서 합격자 성적이 끊겼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하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졸업한 친구들이겠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코로나 시기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내신 성적이 약간 거품처럼 끼어 있어서 내신이 극강인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올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제일 친한 친구였던 저쪽에 목동의 자사고죠, 양정고등학교도 전교생이 320명인데 1등급 때 내신이 7명쯤밖에 안 나왔었는데 올해 졸업한 친구들은 14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성적이 좀 높아졌고요. 근데 현재 고3 친구들부터는 다소 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서 4월달 이후에 2023 입시를 발표할 텐데 조금 낮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서 질문을 쭉 받도록 할게요. 강남에서 최근에 교과 전형으로 서울대 합격이 나온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강남 학교임을 알아보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강남 학교 교과 전형 안 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원래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교과형 종합 전형은 전국을 안배해서 뽑는 거예요. 전국을 안배해서 뽑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서울 쪽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25%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7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25%에 해당이 되는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죠? 약 25% 700명, 계산하기 쉽게 800명으로 할게요. 800명이면 200명 정도를 서울에 있는 애들을 뽑는 게 지역균형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강남구가 16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는 다 더했더니 3%예요. 이러면 원래 그만큼 애들을 뽑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강남권에 있는 전교 1등짜리가 지역균형을 받으면 의예과를 너무나 많이 써버리면 의예과 TO에서 좀 적게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적게 나오는 거예요. 16개 고등학교에서 막 10개 전교 1등이 다 의예과를 써. 그래봐야 1명, 많아봐야 2명밖에 못 붙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아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이제 학과를 막 분리해서 어떤 고등학교 전교 1등은 의예과는 안 간대, 컴퓨터공학과 간대, 이러면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어떤 전기공학부 간대, 이러면 또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안 뽑는 게 아니고요, 뽑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인원은 지역을 웬만하면 할당해서 뽑으려 하는 게 이 지역균형이고, 지역균형으로 할당했는데 못 뽑은 인원을 기회균형 전형 있죠. 저소득이라든지 농어촌 전형, 거기서 일부 막 충원해요. 예를 들면 예천군에서 한 명도 못 뽑았네? 그럼 농어촌에서 한 명쯤 충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서울대가 이 두 개 전형을 이렇게 보완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남학교이면 서울대를 이 지역균형을 안 쓰고 일반으로만 꼭 써야 되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치 주변 일반고에서 서울대 경제학 중이나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점수여야 합격선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데요.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도 합격자 인원 숫자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만 딱 따져볼게요. 일반 전형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지? 라고 질문하면 하나고등학교죠. 한 50명 정도를 보내요. 그리고 저쪽에 대원외고 정도가 40명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4개 외고에서 뭐 한영이나 대일이나 명덕이나 이런 외고에서 보통 한 20명 정도를 보내죠. 이렇게 막 학교별로 분배가 되어 있어요. 서울대 경제 정도 학종을 쓰려고 하면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일반고네 한 학교에서 2명 뽑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고라고 하면. 그래서 몇 등이라고 얘기하긴 좀 애매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 강남 쪽에 있는 학교들은 전교생이 거의 300명이 다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굉장히 극상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의대 갈 친구들 때문에 내신의 극상권이 다 자연계 쪽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과는 1.3, 1.4쯤인데요 라고 하면 그게 거의 최상위권이라는 건 대학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요.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그것도 내신이 1.3면 낮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광역 자사고는 요즘 대학들이 인정을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광역 자사고가 이제 서울 쪽에서도 대부분 지역들은 다 없어지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도 저쪽에 이제 목동이나 이제 서초구에 있는 학교 한 두 개, 뭐 강남권에 한 두 개 이렇게 몇 개가 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대학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수능의 강점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종에 대한 메리트가 정말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광역 자사고에 입학하는 목적은 학교 분위기가 다른 일가보다는 조금 더 특성화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 광역 자사고가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고랑 차이가 없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굉장히 많이 실적이 좋아진 학교 중에 하나가 저쪽에 경상북도의 김천고라는 학교가 있죠. 인원도 적고요. 거기가 이제 위랑 아래랑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 그 약간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특성화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 실적이 잘 나와요. 대학이 이제 무언가 명분으로 알 수 있는 학교들은 만들어지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든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 등급 확정 안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비 중3 재수시 내신 성적 어떻게 산출하는지 아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신은 아직까지 비교 내신이라는 걸 산정하고 있고요. 물론 수시에서는 그냥 그 내신 그대로 반영해요. 우리가 지금도 문과, 이과 내신을 통합 내신으로 반영할 때도 그냥 그대로 반영했었으니까 그거는 뭐 아직까지 너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뭐 질문이 이제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예비 고3 학부모님들부터 쭉 이제 계층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마무리로 좀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통계라는 걸 좀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재수생들을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하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저희 학원에 등록한 친구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7년 하다가 재수를 하겠다라고 다시 학원에 왔어요. 나이가 33살 여학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33살짜리 여자분이에요. 왜 지금 학교를 다시 가려고 하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선생님이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3년째 학교 선생님 하면서부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조금 더 목돈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 싶어서 4년을 늦췄대요. 뭐 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더니 치대를 가야 되겠대요. 왜요? 라고 질문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사는 삶을 7년 동안 하다 보니 3년째 하다 보니 인생이 무언가 새로움을 찾을 수 전혀 없었다. 이렇게 세상을 계속 사는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저희 학원에 입학한 친구 중에 연대를 졸업하고 온 친구가 2명, 연대 재학생이 나이가 7명, 막 이렇게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농업진흥청 거기서 5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도 33살인데 또 오겠대요. 3월 달부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라는 게 무언가 꿈이 자꾸 바뀌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뼈저리게 또 한 번 느꼈어요. 예전에 설명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생들한테 꿈을 강요하는 건 인간 문화재를 하라는 교육 방식이다. 사람은 꿈이 항상 바뀌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요, 꿈이라는 것과는 이제 약간
이제 매칭을 안 시키려고 대학이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럼 단 무엇을 이제 매칭을 시키려고 하냐? 아이의 인성이나 아이의 장점이나 어떤 과목의 특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전 학생들한테 취업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공부해갖고 취업이나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취업은 다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미 은퇴를 이제 시작하는 세대가 출생 인원이 95만 명이 넘어가는 세대로 시작됐거든요.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는 60만 명 세대가 사회를 진출하는 세대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5년만 지나면 50만 명 세대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출생 인원이. 우리 학생들은 50만 명 이하의 세대죠. 이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는 취업은 다 잘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원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겠죠. 상위권 탈대치 어찌 보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형이 하나가 있는데요. 형이 공주의 한일고등학교를 졸업해서 1년 재수를 해서 아주대 의대를 갔어요. 그 엄마가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둘째 아이를 청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SH 고등학교를. 딱 가가지고 제가 그 아버님이 저희 회사 손서훈 사장님하고 친구거든요. 대학교 때 절친이었어요. 중3 때 왔어요. 그 학교 배정받았을 때. 그냥 내신 1.0만 받으면 경희대 의대 안정, 고대 의대 안정, 가톨릭대 의대 안정이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울대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모르겠다. 될지 안 될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1.0 맞아갖고 서울대까지 붙었어요. 놀랍게도 그 고등학교는 개교 이래 서울대 의대를 보내본 적이 없는 학교예요. 학교에서 의대를 학생부를 어떻게 써줘야 될지도 아무도 몰랐던 학교예요. 근데 세 개는 교과였고요. 서울대도 지역균형이라서 붙었어요. 그 어머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둘째 아이를 이 학교를 보낸 건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대치동이요. 서울대 의대 보낸 애들이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저쪽에 예를 들어 외대복을 보내서이기도 하고요. 뭐 지역으로 막 뿔뿔이 흩어졌어. 또 정시로 많이 보내서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언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내신이 극상위권 되면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문과 입장에서 이과 침공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학이 3점 차이 난다라고 했어요. 미적으로 바꾸면 되나요? 라고 질문은 미적으로는 하나 틀리는데 확통으로는 다 맞아요. 이러면 바꿀 필요 없어요. 편제도 똑같이 나오니까. 확통으로도 다 맞고 미적으로도 다 맞는데 그러면 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 차이가 나면 그렇지 않은데 문과 침공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문과 학생들이 워낙 수학 고득점자가 없어요. 왜요? 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다 이과로 가거든요. 수학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문과에 남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상한 거죠. Y가 경제학과 가고 싶으면 수학 잘해야 돼요. 경영학과 가고 싶으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원래 처음에 고1에서 고2로 나눠질 때 그게 아닌 거라서 수학의 성적이 갭이 벌어졌던 것 뿐이에요. 만약에 문과 학생이 수학을 확통으로 다 맞으면 하나 틀리면 이과 애들하고 경쟁했을 때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이과라서 유리한 게 아니고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이과로 많이 간 구조적 문제일 뿐이죠.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문과 애들이 대학 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요? 내신을 가지고 대학 갈 때도 문과 쪽으로 수시에서는 이과 애들이 문과로 덜 넘어와요. 그러니까 문과를 선택한 애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문과가 경쟁률이 더 낮은 거죠. 요즘 경쟁률이 더 낮아요. 두 번째,
문과가 대학 가기가 더 쉬워요. 점수를 유사하게만 맞으면. 요즘 동일한 대학교가 이과가 더 높은데 이건 문과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결과론적인 것 뿐이고요. 과정까지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탈대치 어디는 넘어가야 유의미하냐?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가 유의미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서 단대복을 다녀요. 숙명여고를 다녀요. 이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극상위권 내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죠. 거기서 내신이 2.5등급, 3등급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강을 건너가. 저쪽으로 넘어가.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이상으로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면 내신 1등급이 돼. 이렇게 하면 넘어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과가 확실하면 외고가 확실히 낫습니다. 라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이과 선택 과목 유불리를 조정하는 방안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문위원하고 있는 성대나 서강대가 뭘 만들었냐면요. 이과도 사회탐구 응시자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단 사회탐구 한 과목, 과학탐구 한 과목, 적어도 과탐 한 과목은 응시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보완이냐라고 하면 보완이 아닙니다. 보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냐면 예전처럼 수학을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의 점수를 따로따로 매기면 보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보완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정부는 과거 정부가 했던 일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보완책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 중점고는 의대 지원 희망 시 좋죠. 투 과목을 물, 화, 생, 특히 화생은 투 과목까지 꼭 해야 의대를 지원할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물리까지를 해놓으면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어차피 투 과목은 모두 다 절대평가제 A, B, C로 나오니까 하시면 조금 더 낫고요. 물론 점수 내신 등급이 좋아야 되겠죠. 외고를 가고 싶으면 무조건 보내시는 게 정말 좋고요. 우리 학생이 거기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4등급 때 초반까지만 유지시켜도 웬만한 대학교 원하는 대학은 다 간다. 외고에서 5, 6등급은 정시 준비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준비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건대나 동국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은 될 겁니다. 명덕이나 대원이나 저쪽에 한영 정도가 되면 거기를 목표하는 건 아니실 테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외대 낮은 과를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운이 좋아야 되는 거다 보니 그 시간 동안에 차라리 수능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수학 공부 방법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예를 여기 영어학원이니까 수학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참고적으로 현우진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뭐 저희 양승진이나 뭐 수학 선생님 웬만한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이유는 제가 원래 메가스터디에서 계속 온라인 선생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를요 많이 들으면 성적이 오를까? 라고 질문하면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과목은 배경 지식을 쌓는데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국어나 영어라는 과목은 내가 무언가 어떤 과정을 쭉 들었을 때 중간에 고리가 한두 개가 끊어지더라도 내가 이걸 나의 뇌를 가지고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였지? 아마 이렇지 않을까?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열심히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과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한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딱 읽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뇌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문제 풀 수 있겠다 라고 반응되는 문제는 실제로 펜을 들고 문제를 풀면 풀립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익숙하기 때문인 거죠. 과거에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걸 뇌는 친절하게도 알려줍니다. 너 풀 수 있는 문제야. 실제로 풀어보면 10중 8구 풀립니다. 어떤 문제는요, 못 풀겠는데? 라고 뇌에서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봐도 못 풉니다.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더 필요한 문제들인 거죠. 우리가 이걸 수능으로 관련해서는 21번, 22번, 30번과 같이 킬러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걸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은 11월 16일 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빼놓고 나머지 문제를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해야 되는 문제는 내가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문제를 딱 읽었더니 풀릴 것 같은데 진짜로 풀 수 있을까? 못 풀 것 같은데 진짜로 못 풀까?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풀었습니다. 풀리네요. 그럼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풀리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접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수능 때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편안하게 풀 때는 풀립니다. 근데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 고사장에 가면 뇌가 경직되기 때문에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풀 수 있었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오늘 2월 12일 날, 2월 13일 날 풀렸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2달 뒤에도 풀 수 있을까? 라고 한 번쯤 궁금증을 가져야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 2월 13일이야. 그럼 12월 13일 날 내가 뭐 했지? 라고 기억을 되돌려 보면 기억이 안 나죠. 내가 이 문제를 오늘 풀었는데 2달 뒤에 풀었다는 사실을 기억할까요?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볼 때 못 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문제를 4월 13일 날에 일기장처럼 노트 하나 만들어서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60일 뒤에 풀기. 4월 13일. 그러면서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윤건아, 이 문제는 처음의 시작은 이 개념을 도입해서 중간 과정의 이 과정을 거치면 끝까지 문제가 풀이 과정이 완성되는 문제야 라는 것처럼 내가 현우진으로 빙의 돼서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한번 하고 적어 놓는 겁니다. 2달 뒤에 봅니다.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풀다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과정 이런 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만약에 틀리더라도 확인이 된 거죠. 맞아!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수학이라는 건 한 과정이 끝났을 때 이 과정을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반복해서 복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 이게 실력으로 내 몸에 붙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효율쌤한테 옛날에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수학 문제 몇 문제 푸냐고. 그랬더니 수업을 일주일에 3일 할 때 나머지 3일, 4일 동안 노는 날은 딱 하루고 3일 동안 평균 100문제 이상 푼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서초에 있는 수학 강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문제 푸냐고. 하루에 100문제 가까이 푼다라고 합니다. 수업 없는 날은. 왜 풀까요? 맨날 가리키는 사람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부터요?
내가 풀 수 있을까라는 문제부터 이거를 계속 완벽하게 한 번씩 2달 뒤가 되면 와 이제 이 문제는 내 거가 됐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풀 수 있겠는 걸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못 풀겠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풀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성적을 올려나가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모든 과목을 이렇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원장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